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직터뷰. 오늘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지만 건설 쪽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건설이 뭔지가 궁금해요. 아, 건설이요? 네. 건설. 제가 떠오르는 건 네.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건설이라고 하면은 사실 뭘 짓는 거잖아요. 가장 큰 차원에서 도시가 건설 안에 들어가고 그 도시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거든요. 댐이나 도로나 발전소 대부분 토목공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조금 우리가 좁히면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우체국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짓거나 하면은 그게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건설 안에 토목과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그쵸. 되는 거네요. 그럼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뜻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도 있지만 구조하는 분들도 있고 집안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집안 있고 연구? 뭐 스마트 융합이라고 해서 드론을 연구하거나 AI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주 넓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건축 환경이랑 에너지 분야를 연구를 해요. 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나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쪽의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건설, 건축, 토목 전공자인가요? 거의 건축공학, 토목공학, 도시공학이 대부분이고요. 요즘에는 모든 게 다 IT랑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도 있고 공간 정보학이나 또 집안 공학 이런 쪽의 전공자들도 많이 있어요. 궁금한 게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나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거잖아요. 기업이랑의 연관성은 어떻게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도적인, 아무도 안 하는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요. 실제 그것을 기술 이전해서 시공사에서 그 기술 도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인다든지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 관련된 모든 법, 제도는 저희가 다 만들어요. 아, 그 법 제도도 네,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건설사는 저희가 만드는 거에 따르게 돼 있어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건설기술연구원이요? 다른 출연 연구원이랑 비슷하게 석사 이상을 뽑고요. 출연연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네. 과학기술 분야를 25개로 쪼갠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에 관련된 사람은 기계연구원, 전자통신 관련된 사람은 전자통신연구원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일한 건축토목 관련된 연구소는 저희밖에 없어요. 석사나 박사들은 사실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어렵기는 어렵죠. 왜냐면 1년에 10명 정도를 뽑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부가 10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본부에 한 명 뽑을까 말까. 아니 잠시만요. 몇 명인데요? 총 인원이? 1000명 정도? 근데 1년에 1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박사 위주로 많이 뽑기. 그러면은 채용 프로세스는 거기도 비슷해요? 모든 출연량이 다 똑같은데요. 이제 연구직으로 지원하느냐 행정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NCS를 거쳐서 뭐 면접을 거쳐서 오시는 거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NCS는 안 봅니다. 그 대신 본인이 했던 논문, 특허 수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서류를 평가를 받고 전공 면접을 보고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최종 인성 면접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NCS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필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게 있는데 박사 연구원님들 이 특허 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정량적인 기준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10개를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20개인 사람이 냈다. 그럼 이제 불리한 거고. 그래서 되게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연구원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타이밍이 아주 개꿀. 아니, 왜냐면 그러면 석사나 박사는 굉장히 자기 연구 분야가 정확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랑 유관한 부서에 배치를 받고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자기 전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하지만 그 부서에 간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제나 전공 분야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또 그 출연금이라고 하는 복잡한 연관이 돼 있는데, 자기의 인건비를 자기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과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과제에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서. 자기 인건비를 자기가 번다는 게 연구할 과제를 정부로부터 따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1 정도만 나라에서 주고 70% 이상을 본인이 벌어야 되는데, 이 번다는 개념이 어떤 과제를 들어가서 자기 인건비를 채워야 돼요. 근데
한 과제에 자기 인건비를 채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과제들을 3-4개씩 막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몰랐던 것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게 업무량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산을 따온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한 프로젝트당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큰 거는 300억, 500억 하는 과제도 있고요. 뭐 작은 거는 뭐 1억 정도 하는 과제도 있죠. 근데 보통 다른 출연연에 비해서 저희는 몇백억 과제가 많아요. 건설 기술이 개발해서 실증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지어놓고 불태워요. 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쓰이는 좀 특성이 있어요. 저 며칠 전에 꼬꼬무에서 봤어요. 꼬꼬무에서요? 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화재 실험하는 거. 네. 그러면 석박하신다고 했는데 신입사원의 나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보통은 30대 이상, 20대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고 거의 40 정도 되시는 분도 경력을 쌓아서 들어오시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제가 이 시리즈 영상을 만든 이유가 취준생분들이 자기의 진로, 취업 분야에 인사이트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건데 건설, 건축, 토목 하시는 분들은 진로 분야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5가지 정도 말해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준공을 어떻게 할 거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층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 검증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급 행정고시 아니면 기술고시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쪽 하게 되면은 수백억짜리의 과제들이나 사업들을 이제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갈 수 있고요. LH, 국토안전관리원이 메인이긴 한데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뽑게 됩니다. 그 국토부 쪽 공공기관이 많아요? 모든 공공기관이라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국 마사회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을을 위해서 마구간이 있어야 되고 맞네! 예, 그런 경기장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네. 그러기 위해서 건축직을 꼭 뽑습니다. 네.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에서 다 뽑는다고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건설사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죠. 건설사는 뭐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현장 이런 데 가서 짓는 걸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엔지니어링 회사는 플랜트, 공장 짓는 것 쪽으로 빠지면 이제 EPC로 빠지거나. 네 번째는 이제 건축공학이 좀 특이하게 공대 중에서는 되게 예술 인문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좀 디자인을 좋게 지을까? 어떤 인문사회적인 역사적인 이 개념을 넣고 지을까라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그 설계사무소 쪽으로 많이 가죠. 발주처나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줘 하면 이제 설계를 직접 있구나. 만드는 일로. 5번째 말 안 해주셨어요. 미래 스마트 건설 쪽의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을 졸업하면 너무 건설사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침 체조하고 이제 사람들 관리하고 밤엔 또 술 먹고 주 7일 일하고 이런 3D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드론을 조종해서 모니터링만 보고도 관리하는 시스템도 생겼고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있잖아요. 네. 그게 직접 360도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닙니다. 공사 현장에서 여기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 사람이 안전모를 안 썼으니까 알람을 준다든지. 기존에는 설계를 연필로 그렸다면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들어봤어요. 건물에 햇빛을 안 가리느냐, 이제 조망권을 이제 침해하지 않느냐. 이걸 AI한테 학습시켜서 만들면 AI가 옵션을 막 100개, 200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건설뿐만 아니라 이 IT랑 연결시켜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까라는 게 더 각광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그런 건설 혹은 로봇이랑 연관된 그쵸.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5가지 이상의 진로가 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랑 잘 맞는 사람의 유형은 뭐예요? 사기업을 갔다는 거는 현장 위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5년마다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기도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랑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조금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업이 더 좋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행복한 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고정 질문이거든 사실. 건설기술연구원이 그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25개의 출연위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정부 출연연구원의 장단점 3개씩. 첫 번째, 제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유연근무. 저희 같은 경우는 10 to 4
10 to 4? 네. 아 코어 타임? 네, 너무 장점이죠. 왜냐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과 끝날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현장은? 휴가를 쓸 수 어, 없어서 그렇구나. 결혼식 못 가는 케이스도 있고 토요일도 말이 돼? 토요일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요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플렉서블한 게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 석사 이상의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정부가 필요한 일에 본인이 할 수 있다.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보통 우리가 사기업을 가면 그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출연료는 본인이 기획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수행을 해서 결과를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동기부여랑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겠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성을 갖고 일할 수 주도성. 있다는 거. 맞아요. 시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네.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입사하고 1, 2년 차이는 잘 몰라도 그렇죠. 그 모든 성과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윈윈 할 수 있어요. 회사랑 나랑 둘 다. 네. 첫 번째 단점. 단점은 돈이 적다. 사기업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적습니다. 왜냐면 건설업이 워낙 많이 주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사기업은 일할 수 있는 수명이 짧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또 막 40대 그만두시고 이런 케이스가 적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보면 거의 뭐 음. 50 이상 가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벌었을 때만 보더라도 출연료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그치. 토탈 값이 네. 차이가 나기도 왜냐면 하죠. 신입 초봉부터 뭐 천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뭐 10년만 쌓여도 뭐 몇 단위로 벌어지긴 하거든요. 첫 번째 단점. 모든 공공기관하고 비슷할 수 있는 게 고인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그만두지 큰, 않으면? 네, 그분도 단점이죠. 그만두지 않는. 그래도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면 그래도 순환근무라도 하는데 저희는 건축 베이스면 부서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도 좋아도 평생 봐야 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 못 할 수도 있고 척을 지를 수도 없고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걸 버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어떡해. 그게 사회생활이지 뭐. 네. 버텨야지. 단점 하나 또 생각나. 정부의 방향에 따라 너무 확 뒤집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정권에서 탄소 중립을 해서 모든 게 탄소 중립에 쏟아 부었는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뭐 우주나 뭐 반도체로 해라 하면은 원자력. 갑자기 바뀌어요? 돈이 싹 날아갑니다. 갑자기 이제 모든 게 휙휙 잘 바뀌는 게 공공기관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구를 꾸준히 뭐 할 5년, 수는 10년 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거고 연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어필. 원래 좋게 끝내는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건축공학을 졸업을 했어요. 많은 건축공학, 토목공학, 도시공학을 한 사람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모든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때는 5대 건설사를 가야 성공한다고 대우건설, GS, 뭐 삼성 이런 데를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사를 따야 되는 줄 알았고 오픽을 하고 한자를 따고 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연구원이라는 길을 택했고 지금 바라보면 오히려 그때 5대 건설사를 갔던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대세라는 곳에 휘둘려서 그것을 꼭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꿋꿋이 유지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행복한 그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이거 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 다음 시리즈에서 만날게요.